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조금 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우리 한수원이 수주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인데 잠시 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장마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이런 비는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대 같은 장맛비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양동이로 계속 퍼붓는 듯한 도깨비비가 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엔 하루도 안 돼 장마철 한철 내릴 비만큼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곳곳에서 다리가 잠기고 나무가 뽑혔고 차가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선 벼락이 수천 번 내리치기도 했는데 각 지역 상황 먼저 알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올여름 장마의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원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 요동치며 흐릅니다. 양방향 통행은 모두 막혔습니다. 비가 시간당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잠긴 겁니다. 어젯밤부터 경기도 양주에 시간당 6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신산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불어서 집까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인근 연천군도 물폭탄에 갇혔습니다. 이곳에 원래 한탄강 세월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비로 강물이 불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이틀간 판문점 인근에 360.5mm가 내린 것을 비롯해 연천 백학 222mm, 양주와 남양주에도 각각 200mm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강풍에 아파트 단지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경찰은 경기 북부에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43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경기도 파주 지역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강수량으로 정성껏 키운 농작물은 흔적도 없고 장독대도 다 깨졌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물에 떠 있습니다. 보니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배수구에 쌓인 이물질을 삽으로 퍼내지만 물은 종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한 이만큼 찼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차 대대가 여기 침수됐었고 여기 나중에 내차 타고 가고 용수로에도 급류가 흐릅니다.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있었긴 했거든요. 제속된 비에 이곳 도로는 통제되어 있는데요.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에 텃밭에 심었던 상추는 모두 뜯겨져 나갔고 간장과 된장이 들어있던 장독대는 깨졌습니다. 장독대 다 뒤집히고 장독 다 깨지고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야. 80대 어르신은 집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자 허겁지겁 빠져나왔습니다. 금방 저기서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 나는 저기 딴 집을 가서 있었지. 오늘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파주에 내린 비는 100.9mm로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기습 폭우와 함께 하룻밤에 수천 번씩 내리치는 벼락도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전남에 이어 지난밤 사이 대전과 충남에 3,000번 가까운 벼락이 쳤습니다. 여름철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벼락의 배 이상이라는데 이유가 뭔지 김다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고 도로가 번쩍입니다. 쉴 새 없이 치는 번개로 정전이 되자 CCTV 화면도 검게 변합니다. 66년 여기서 살았는데 번개가 너무나 많이 쳐가지고 무서웠고 진짜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왔어요. 대전과 충남 지역에는 밤사이 3,000번 가까운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리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낙뢰로 약 4,000 가구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정전이 나가니까 그게 겁나더라고. 오래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우리는 급선무가 냉동이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는 전남 지역에서 4,500번이 넘는 낙뢰가 관측됐습니다. 번개가 무서워 대피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대피를 한 거죠. 3시간 반 동안. 올해 장마철에 유독 낙뢰가 많은 건
정체전선이 동서로 얇고 길게 형성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수증기가 몰리면서 번개가 생성되는 위아래로 긴 모양의 정난운 등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구름들은 상층에 얼음알갱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면서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필회침이 있는 건물 안이나 자동차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엔 또다시 장대비가 퍼부을 전망입니다.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곳도 있을 거라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역입니다. 정은아 기자,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새 강하게 내리던 비는 하루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곳 강남역 버스 정류장은 아직 북적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은 급합니다. 2년 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기억도 많이 나가지고 오늘도 다시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강남역 일대는 2년 전 시간당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호우에 침수됐었는데요. 인근 상인들은 당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비 많이 온다는데 아직도 비 많이 오는 날은 저기 물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좀 내일도 여기가 물바다 될까 봐 많이 걱정돼요. 다 잠든다고 자살을 못했어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은 시간당 30mm에서 7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도 시간당 30mm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북부, 경북 내륙엔 시간당 20mm에서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처럼 내일도 험난한 출근길이 예상되는데요. 교통 통제 상황 미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남역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연천 군남댐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 나가 있는데요. 신유만 기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임진강 군남댐에는 30여 분 전부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남댐은 13개 수문 중에 7개를 개방하고 초당 22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에 초당 49톤을 개방했던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북한 개성에 무려 378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측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의 수위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0.62m였던 것이 불과 10분 만에 1.21m로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1m 넘자 연천군과 수자원공사는 행락객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북한이 DMZ 북쪽 27km에 건설한 환강댐 기습 방류를 대비해 2010년에 준공한 이곳 환강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 군남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남댐은 임진강 홍수 수위 관리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황해도에는 앞으로도 최대 200mm의 비가 더 올 예정이라서 당분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북한 환강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남댐 수위는 오후 8시 기준 28m로 한계 수위 40m까지 12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진강 군남댐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휴전선 일대 하천 주변에서 이같이 생긴 나뭇잎을 보신다면 군이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뭇잎이 아니라 지뢰입니다. 군은 북한이 최근 석 달간 지뢰 수만 발을 추가로 매설했고 집중호우 기간 고의로 지뢰를 떠내려 보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과거 숲을 속에서 발견된 북한의 나뭇잎 지뢰입니다. 스마트폰 정도 크기로 나뭇잎 모양으로 위장한 지뢰인데 폭약량은 40g으로 대인 지뢰보다 2배 더 강력합니다. 2015년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줬던 목함지뢰 폭약량 70g의 절반 정도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주 북한군이 작업 중인 비무장지대 북측 중서부 지역에서 나뭇잎과 목함지뢰 등이 일부 유실됐고 이번 호우로 우리 쪽으로 떠내려오거나
북한이 대남 도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떠내려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이 대규모로 매설한 지뢰 유실, 또 과거의 환강댐 기습 방류 가능성 등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군은 북한이 석 달 새 DMZ 부근에서 지뢰 수만 발을 묻어 자연 유실될 가능성까지 매우 높다며 북한의 작업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숲길에서 등짐처럼 지뢰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과 지뢰 폭발로 다쳐 들것에 눕혀진 북한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지뢰 유실을 막는 사방 공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파주 임진강, 철원의 역곡천과 화강, 인제의 인북천은 범람 시 지뢰가 주변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군은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는 절대 만지지 말고 군부대와 경찰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강수량의 절반가량의 비가 하룻밤 사이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 이 지역에 최대 200mm가 더 내릴 거라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극한 호우의 원인, 올여름 장마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판문점 인근에 3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비의 양이 매우 기록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보통 이제 많은 양과 강한 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 300mm의 비가 하루 동안 골고루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한 10mm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을 쓰고 갈 정도의 양이지만 물론 양도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양이 거의 몇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비의 양이면은 여름 한철에 내려야 될 비,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에 맞먹는 수준의 비가 거의 이틀 만에 몰아친 거고요. 네. 그리고 연강 수량의 한 4분의 1 정도, 1년 동안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이 한 이틀 동안에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리는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 결과 한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랐을 때 기온이 높게 되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많아진 수증기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비가 내리더라도 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한 전 지구의 기온이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5도 안팎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증기량이 과거보다 한 1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수증기량이 이렇게 폭발적인 비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의정부와 파주에서도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근 들어 이런 비가 잦아진 것도 역시 수증기 양 때문일 텐데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또 있나요? 보통은 이제 장마 전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마 전선의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정체 전선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그 경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내리는 현상 자체가 장마이고 여기에서 내리는 비가 장맛비였는데 과거는 이 장마 전선상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던 비구름의 형태가 이제는 굉장히 그 전선에 집중적으로 좁은 띠의 형태로 짧은 시간에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단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장마 전선의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게 과거에는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서로 다른 공기의 싸움이었던 이 정체 전선이 중간에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압인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남쪽의 공기를 더 밀어붙이고 북쪽의 찬 공기를 내려오게 만들어서 좀 더 그 서로 다른 세력이 더 맞붙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많아진 여기에 수증기까지 공급이 되면서 띠의 형태로 시간당 많은 양의 비가 쏟아붓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늘게 띠를 형성하고 이게 압축적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압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처럼 기온이 높을수록 우리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은 똑같은 수증기량이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우리가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도 기온이 보통 낮아지게 되면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어붙이게 되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굉장히 비좁게 공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 액체로 따지다라고 하면 농축된다고 해야 될까요?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굉장히 농축된 상태에서 이런 좁은 그런 공간 안에서의 연료의 역할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선 주변에서 비구름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여름 장마 특징이 주로 밤에 많이 내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 밤에 야행성 폭우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장마 전선뿐만 아니라 밤에 폭우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지면을 달구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하간의 어떤 움직임, 일종의 에어 커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점에서 손님들이 그 출입구의 그 통로의 입출이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입구 쪽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넣으면은 그 상점 내와 바깥 공기가 구분이 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일종의 그 에어 커튼의 역할로 인해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지면을 달구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사가간에 부는 바람 때문에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한 하층 제트를 유입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태양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도 빈데요. 남부지방엔 지금 낙뢰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런 겁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수직적인 정난운이 발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구름이 키가 큰 비구름의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불안정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과거 지금 이제 충청도 지역에도 3,000번이 넘게 낙뢰가 쳤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는 4,500회 정도의 낙뢰가 하루 동안에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7월 한 달 동안에 5,000번 발생하는 낙뢰의 90%가 넘는 준하는 수준인데 그만큼 성격이 다른 공기의 불안정이 강해졌다라는 증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후가 한반도를 덮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뱅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쯤 되면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제 전해드린 쿠바와 프랑스에 이어 이번엔 북한의 혈맹인 중국에서도 외교관 일가족이 탈북해 한국에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공간을 무더기로 폐쇄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외교관 탈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 A씨가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 측에 접촉한 것은 지난달 초입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평양에 있던 부인과 자녀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북 과정에 관여한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지난달 말 중국을 떠나 동남아의 여러 국가를 경유했고 최근 한국 땅을 밟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중단됐던 북한과 중국의 항공 운항이 지난해 8월 재개되면서 4년 넘게 장기간 주재하던 각국 외교관들의 평양 소환과 교체도 본격화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주재하던 외교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평양에서 지시한 외화벌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연쇄 탈북의 배경이 됐습니다. 중송의 자금이다라고 해서 기간에 따라서 최고 또 5만 불, 6만 불까지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수행 못한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일 겁니다.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도 최근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외화벌이 성과가 낮은 아프리카 공간을 대거 폐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귀국 대신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외교관이 출장을 갈 경우 2명 이상이 동행하게 하고 여권 사용도 평양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탈북 사태를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같은 엘리트 외교관들의 이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상층부의 좌절감이 커져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탈출한 북한 외교관 가족의 자세한 사연까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에 대해 엘리트 동요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엘리트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상층부의 인사들의 여러 좌절감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의 망명에 대해선 신변 문제를 이유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북대사관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일가족이 망명했다는 지금 그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변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망명한 외교관 가족은 모녀 관계로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평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명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소식통은 프랑스 현지에서 장례를 마친 뒤 남편 유고를 갖고 망명길에 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가 북한 주민이 한국인보다 더 통일을 갈망한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관련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강제 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위원 의견을 정 위원장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강제 구인을 언급했습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법 전문가인 법사위 전문위원들 의견은 다릅니다. 전문위원들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일종의 재판은 거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정 위원장에게 호통과 모욕 발언은 하지 말아달라며 출석 여부는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들 간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냐고 방송토론에서 말한 건데 무슨 내용인지 나 후보는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한동훈 후보를 몰아세우자 한 후보가 나 후보가 과거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점거했다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는데 법무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 중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지는 수도권 합동연설회까지 이어졌습니다. 나 후보는 공소 취소를 안 했던 게 문제라며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민주당 등 야당이 수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자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의 입이 최대 리스크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 후보하고 말 섞으려고 하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자중자애하자 이렇게. 합동연설의 폭력 사태를 겪었던 국민의힘은 뒤늦게 재발 방지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달리 이곳 무대 바로 앞 1층 중앙석에는 유튜버 착석 등이 금지됐습니다. 또 지난 15일 폭력을 휘둘렀던 유튜버 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연설회장도 들어올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소식이 저희 뉴스 시작 직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15년 만에 이뤄낸 원전 수출인데 액수도 바라카 원전의 1.5배일 뿐 아니라 유럽 최고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막판까지 정말 치열한 결정 끝에 따낸 성과여서 더 뜻깊습니다. 팀 코리아가 이뤄낸 쾌거, 먼저 박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 남쪽의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 체코 정부가 이곳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해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를 최종 후보로 놓고 고심한 끝에 체코 정부는 사업비 30조 원대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은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필두로 두산과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이 팀 코리아를 구성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맞서 프랑스는 유럽 최대 원전 강국이라는 점과 외교력을 앞세웠습니다. 두 나라를 두고 저울질을 해온 체코 정부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가격은 물론 납기 준수 경쟁력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가 필요할 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36년에 과연 체코가 전기가 필요할 때 제때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한수원은 체코전력과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 착공해 2036년부터 4기의 원전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국가도 적극적으로 원전 강화 정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추가적인 원전 수출도 기대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윤석열 정부.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프랑스와 미국 등 원전 강대국들과 벌인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승리하면서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최근 탈원전 기조를 벌인 유럽은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이 원전 예정지를 확정했고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탈원전의 기수였던 스웨덴 역시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In Europe, but also in the global south, in China, even in Russia, in the United States, in Canada, in Korea, in Japan, where we see that nuclear is returning and I would say in a very important way.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는 등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개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대한민국. 새로운 원전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던 부서의 현직 과장으로 예비비 편성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합니다.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고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김 여사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가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해당 과의 현직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 등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 안 계세요. 외부 일정이셔가지고 안 계십니다, 사무실에는. 당시 문체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출장 예비비 4억 원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례적으로 신청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2018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인도 방문 의혹은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치켜 세우며 재점화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쯤 경찰이 서울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자 신분을 확인해보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체열 검사를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일단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검찰은 송치가 됐는데 A씨는 체열 검사는 경찰이 받겠냐고 물어봐서 했던 것이라며 음주 적바로 바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A씨의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배제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따져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이 상당했던 터라 아파트 붕괴 우려도 제기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앞 주차장과 마당으로 유리창 등의 파편들이 잇따라 떨어집니다. 6층 한 세대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벼락 바로 옆에 때리는 소리. 완전히 우르르 쾅쾅하면서 창문이 확 내려앉는 소리 났거든요.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폭발이 나자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는데 5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 동시에 각 층별로 직접 저희들이 진입해서 5명을 구조를 했고요. 폭발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옆집 창틀이 튕겨나오고 아랫집 유리창도 모두 깨져 파편이 50m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7세대가 파손되면서 밀양시는 관계기관과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벽이 살짝 지금 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고철거 작업까지 한 다음에 아파트 전체 60세대 주민들은 당분간 마을 회관 등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폭발 원인을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탑승객 2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면허가 없었는데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행인이 가게 앞을 지나자마자 갑자기 흰색 SUV 한 대가 가게 입구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박습니다. 행인은 사방으로 튄 파편에 맞아 땅에 나뒹굽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화는 피했습니다. 사람도 상당히 제자에 가까우니까 많이 좀 다니는데. 사고 뒤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힘겹게 내리더니 몸을 일으켜 현장을 떠납니다. 20대 남성은 3시간 뒤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옷이라든가 도주 경로 이런 게 이제 인상 착용에 대해서 수배를 내리니까 뒷자리에 있던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에 탔던 두 남성 모두 운전면허가 없었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상태라며 CCTV와 탐문 등을 통해
운전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맘때가 한창 성게철이죠.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따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요. 잠수 장비를 이용해서 성게 등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붙잡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가로 4천만 원이 넘는 양을 채취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공기통을 맨 잠수부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해상에선 무언가 가득 담긴 어망을 다른 배로 옮깁니다. 잠수부들이 채취한 수산물입니다. 어망은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화물차로 옮겨진 뒤 인근 마을의 한 건물로 수송됩니다. 건물 안에선 잠수부들이 채취한 성게와 소라 등 수산물 손질이 한창입니다. 어업인 등이 포함된 일당 6명은 잠수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해 손질한 뒤 중간 판매상에 팔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성게 손질을 할 수 있는 판까지 제작해놓고 동네 마을 주민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서 현행법상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당은 일주일 만에 수산물 3.3톤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숙련된 해녀라도 장비 없인 한 달은 걸릴 양입니다. 일당은 여름철 성게 가격이 뛰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90%는 성게였습니다. 해경은 총책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잠수부와 운반책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미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가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인데 이 공소장에는 수미테리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명품 핸드백과 연구 활동비 등을 받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미테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미국 내 우리 정보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북러협정 당시 기술 이전 가능성을 경고한 인물,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대북 전문가인 테리 연구원이 현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명품 가방과 고급 식사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입니다. 외국 정부 대리인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은 31쪽짜리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CIA를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국정원 요원과 접촉하며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을 대변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국정원 요원에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미국에 봉사해온 학자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며 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10대 때 이민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CIA 동아시아 분석가를 거쳐 백악관 NSC와 국가정보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조부모가 북한 출신으로 탈북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I feel like my 25-year career was almost a preparation. So I can help produce a film like this. 미 정가에선 동맹이지만 한국을 향한 경고성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터진 유세장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캠프는 한껏 고무됐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양측의 지지율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강세를 보였는데 시장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반응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첫 연설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앙숙이었던 트럼프 후보에게 완전한 지지를 보냅니다.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period. 트럼프도 미소로 답하며 화합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듯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지만 양측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박빙입니다.
총격 사건 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41%, 트럼프는 4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다만 주요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상승세입니다. The reaction to the assassination attempt, culminating with a convention, might really solidify Trump in a way that seemed impossible about a month or a month and a half ago to many Americans. 시장의 움직임은 트럼프 쪽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측 선거운동에 매달 620억 원을 기부할 거란 보도에 이어 실리콘밸리 IT 거물들 후원도 늘면서 바이든 후원금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권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감세 정책 확대에 이어 기업 규제가 완화할 거란 기대감에 미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 여야를 상대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는 방송사법 처리를 중단할 것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보류해달라고 한 건데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방송사법 강행 처리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정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내설계해 봅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내일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여당이 이사 선임 과정을 멈출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성 지지층에선 사퇴하라며 우 의장 제안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박문진 이사 다수가 다음 달 12일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선임 일정을 중단하자는 건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경청하고 계시고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장 제안을 거절할 경우 법안 상정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방송 심의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가 맡고 있는데 친정권 성향이라 편파적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법엔 선거방송 심의 업무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방송 심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때 선거방심위가 정부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만 표적 심사해왔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치고 특정 방송에 대한 제재 또한 역대 최고치고요. 그래서 표적 심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쿠리 투표, 해킹 취약 등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선관위가 선거 심의까지 맡을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라고도 했습니다. 공정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갑자기 선관위로 바꾸겠다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선관위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라며 관련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했죠.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도우미가 선발됐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고승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이 출산 뒤 8년째 경력이 단절된 30대 윤수진 씨. 평일 오후에도 키즈 카페를 찾아 자녀 2명을 돌봅니다. 아기 낳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면 약간 맡기는 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혼 여성 6명 가운데 1명은 경력 단절이고 그 사유의 절반은 육아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가사 도우미를 쓰기도 하지만 한국인은 최근 4년간 5만 명이나 감소했고 50대 이상이 92.3%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도입한 이후로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어플을 열고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클릭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마약 범죄 이력이 없는 여성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비용은 하루 4시간 기준 119만 원 정도로 공공 아이돌봄보다는 9.2%, 민간 가사관리사보다는 평균 21.7% 저렴합니다. 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줬다고 하니까 훨씬 더 안심이 되죠. 하지만 맘카페를 중심으로 외국인인데도 비용이 부담스럽다거나 외국인은 더 불안하다 등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대학로를 상징하는 공간 학전소극장이 지난 3월 33년의 여정을 끝으로 문을 닫았죠.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군가를 바탕으로 한 실감나는 판소리 그림자극. 대학로 문화의 상징이던 학전소극장이 아르코 꽃밭극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91년 문을 열어 33년 동안 대학로 터줏대감으로 지하철 1호선 등 대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왔고 멋대로 달리는 지하철 우리도 눈치였다가 또 시다 설경구와 황정민 등 스타들의 산실 역할을 해왔지만 김민기 대표의 건강 문제에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지난 3월 문을 닫았습니다. 학전이 우리 공연계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고 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겠다 하는 거고 학전에 맥을 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줄을 이으면서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의 주도로 어린이 중심 공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재밌었어요. 율동하고 춤추는 거예요. 대학로에 이제 어른들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극장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요. 이 극장의 주인은 어린이들이다! 예술위는 학전의 정체성을 이어갈 작품들을 공모해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좋은 게 또 뭐야 했더니 애가 프리덤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머리 마음대로 기를 수 있잖아 하고 막.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고민도 고충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딸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관 자녀 1명을 인질로 남겨두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큰아들이 런던에 합류합니다. 김정은이 청년들을 외국에 내보내 배우게 하자며 외교관과 주재원 자녀를 풀어줬죠.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 기적을 이용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원망할 겁니다. 부부가 2년을 고심하는데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하면서 소환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큰아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을 벗어나는 순간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니 자유롭게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모란, 아버지란 그렇습니다. 내가 등대가 되마, 안개 속에 키 세우고 암초 위에 서마.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11월 가족과 귀순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참사는 북한 주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이 돼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왔거든요. 작년 말 프랑스 주재 외교관 가족도 탈출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외교관 가족도 탈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에 이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비슷한 규모가 들어와 북한 내 엘리트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 단속은 갈수록 무자비합니다. 이달 초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된 중학생 30여 명이 공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엔 17살 안팎 청소년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은이 장벽을 쌓고 통일을 부정해도 자식 생각과 통일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7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철원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밤사이 중부지방으로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쏟아지며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되고요. 정체전선은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과 경북, 전북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곳곳으로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부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